인사드리겠습니다. 본명은 무진입니다. 제가 우리 철학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 이몽승 교수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여기 이제 현수막에는 남학 지리산 화엄사 자장계 화엄 검토 돼 있는데 우리 이렇게 책자에는 화엄사의 자장계 화엄 검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최종 제가 이제 또 연구를 한 게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 발표하던 요 부분이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최종본은 아닌데 내용은 이렇게 다 있어서요. 그리고 12월 달에 교수님께서 이제 정리하실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좀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들 제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전철 타고 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한 50분 정도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그 강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라는 것이 1200년 후반, 13세기 후반에 우리의 역사는 이제 문헌 자료로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죠. 근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도 1200년대 후반에 어떤 그때 사상, 사유, 시야로 역사를 쓴 거죠. 그리고 우리 불교계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이제 문헌자료, 그럼 삼국유사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만약에 삼국유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역사에서 고대사 부분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고조선이라는 문헌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삼국유사도 일현 스님은 선종계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봤을 때도 일현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는 불교계의 어떤 역사 그런 부분도 그 시대의 가지산문의 선종계의 시야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시대의 정신적인 부분이 종합되어 있는 문헌자료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흔히 고려 초기나 통일신라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의 불교에 대한 정확한 역사성이나 모습이 물음표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역사 부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역사 전문가 우리 학회에 계신 어른분들 모시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역사는 단절돼 있잖아요. 흔히 몽골과의 전쟁 때에도 굉장히 역사성이 단절되고, 그러니까 역사성이 단절된다는 건 인적 물적 자원이 거의 파괴되는 수준.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고 나면 우리 불교를 예를 든다 그러면 조선이 건국이 되면 우리는 숭유억불이라는 그런 정책 속에서 500년간 불교는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숭유억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주자학을 하나의 학문적 기치로 놓고 이 주자학적인 세계관으로 지배 이념의 세계관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500년간 지배 이념은 주자학이었고 주자학이라는 것은 이제 1200년대에 송나라 때의 주자가 확립된 하나의 학문인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제 불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대에 불교가 확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가장 큰 이유는 주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정신은 다른 게 아니고 한족, 중국의 한족이 왜 이렇게 거란이나 금나라에게 이렇게 이제 시달리느냐. 그 이유는 불교 때문이다. 불교의 어떤 부분,
그 시대 이야기하는 이제 주자가 이야기하는 불교는 선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도 송나라 때는 선종 단일종단이라는 개념으로 확 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현실 참여하지 않는 이 부분이 중국의 한족이 굉장히 나약해졌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가 주자학이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사회 자체도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비난적인 시야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불교의 어떤 모습, 그래서 불교적인 상황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왕조실록에 보면 태종 때에 우리 불교를 오교양종이라고 해서 교학은 5개로 통합을 시키고 선 하나로 통합을 시켜요. 이렇게. 근데 이 사건이 왜 불교계에 굉장히 큰 사건이 되냐 하면 교학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하나의 종파로 나눠지고 종파에서도 하나의 계파로 나눠지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 학문이 꽃을 피우고 발전해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체계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파가 계파로서 교학이 발전돼야만 어떠한 조직이나 학문도 발전돼 가는 거죠. 그것이 중국 불교, 동북아 불교, 모든 불교는 다 이렇게 발전돼 가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일으면서 선종이 하나의 대세가 되고 하나의 종파로서 꽉 잡아가니까 불교라는 것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쇠퇴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태종에 의한 오교 양종이라는 것이 굉장한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시켜버리니까. 그리고 한 30년 정도 지나면 세종 때에 오면 선교 양종으로 통합을 시켜요. 교종을 하나의 그 학문 체계로 그냥 통합시켜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불교에서는 교학이라는 체계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봐도 돼요. 불교의 교학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렇게 경전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부분 종파, 화엄, 천태 뭐 그런 종파로서 발전돼 가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교학 이렇게 뭉쳐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 교학 체계는 사라졌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러한 1400년대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임진왜란이 또 일어나고,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1592년도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시키고 1592년 봄에 침략해 오잖아요. 이때의 침략은 다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그 다이묘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 전라도 와서 지배하면 요거는 내 땅이야 라고 정하고 왔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막 살육이나 사람을 죽이고 뭐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순신이라는 아주 걸출한 분이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또 하나는 승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우리는 호국불교 승병이라고 일반적으로 듣지만 승병이라는 부분이요, 전 세계에 유일해요. 이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불교계에 우리 출가한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 제1규율이 살생금지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나서서 일본의 군인들과 싸우는 거죠. 승병이라고 문헌자료에는 다 승병이라고 나옵니다. 군사체계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수준이 떨어졌던 나라입니다. 가장 우리 문화 강국이었던 때는 신라가 통일했던
600년대 후반서부터 후삼국기가 들어가는 892년 그런 전란, 그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200년간 꼽혔던 문화가 최고의 문화. 경주도 이때 문헌자로 보면 경주라는 그 조그만 도심에 100만이 살았어 라고 할 정도의. 그리고 고려 때 가면 그때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조선 때 가면 이런 한 예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하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일반 관아에 이방, 형방 있잖아요. 이 이방, 형방은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월급을 나라에서 안 줬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500년간 안 줬어요. 그럼 이방이나 형방이나 그런 하위 공무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건 우리 개화기 때에 그때 이렇게 여행 와서 쓴 유명한 5가지 이렇게 책자들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게을르다 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놔두면 이 사람 형방이나 이런 하위 공무원들이 다 뺏어가는 거죠. 월급을 못 받으니까 다 뺏어가는 거죠. 이러한 나라가 발전할 수 없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도 문헌상에는 군사는 있지만 실제는 군사가 없고 군사가 있어도 유지할 수가 없고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서 외병이 왔겠죠. 그렇죠? 왔는데 이게 출가한 스님들이 나와서 칼 갖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스님들이 싸움도 잘해요. 우리는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들 건들면 안 되세요. 왜 잘할 수밖에 없겠어요? 종교전쟁이 그래서 무서워요. 종교전쟁은 나가 싸우다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극락하니까.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거잖아요. 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잔인한 이유가 거기 있고, 물론 우리 스님들은 그런 그런 아주 양극단에 치우치는 걸 안 하니까 다 그래 하는데, 근데 임진왜란 때에는 정말 이렇게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전국의 모든 스님들이 승병을 조직해서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왜군들이 봤을 때는 가장 성가시고 힘들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북으로 긴데 옛날 전쟁은 병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병참이 안 가는 거죠. 바다에선 이순신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웅이 맡고 있고 배로 가면 좋은데 그리고 육지에서는 끌고 이렇게 병참이라고 해서 식량을 이렇게 군인들한테 주려고 그러면 이게 긴데 거기를 다 무슨 뭘 하듯이 스님들이 막 막고 우병도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1597년에 정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예 명령을 내리죠.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 다 죽여라. 이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무덤, 비무덤, 일본에 있는 건 이때 잘라간 거고요. 이때 명령을 하니까 이때 내가 얼마나 죽였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잘라갖고 갔던 거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찰들은 다 불태워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왜군이 갔던 지역의 사찰들은 다 불타요. 그러니까 이때 인적, 물적, 우리 불교적인 역사 자료가 거의 사라져요. 사라지고, 또 사라진 것은 우리 6.25 때. 6.25 때에 우리 유엔군 사령관이셨던 워커 장군께서 전국 사찰 소각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또 남아있던 사찰들이 불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의 역사라는 것이 거의 사라져요. 거의 사라지고, 그리고 또 불교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도 태종과 세종 때의 교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임진왜란을 겪고 나면 사찰들도 사라졌잖아요. 그죠? 나라도 못 살아요. 그리고 1598년도에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한 30년간 조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불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불사를 다시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 조선의 왕이 봤을 때 돈 안 들이고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스님들에게 너네 여기서 먹고 살아. 대신에 나라 지켜. 그게 가장 좋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다 보면 남한산성, 뭐 북한산성, 저 바닷가에 보면 승병들이 기거하던 사찰들 다시 불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620년, 30년대가 돼야 다시 불사가 일어나요. 한 세대가는. 그러니까 그냥 비참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 그리스, 저기 어딥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특히나 내전이 일어나는 곳에 보면 얼마나 나라가 비참해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조선은 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그냥 포맷된 거죠. 그리고 나서 불사가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의 역사, 전통, 어떤 종맥, 아니면 이 사찰이 어떻게 시작했어? 라는 그러한 사찰의 사적기, 이런 것도 사라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600년대에 불사가 일어나면서 쓰여지는 사적기의 내용들이 보면 역사하고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 불교가 궁금해서 한국 불교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문화대도 전공하고 했는데, 조선 중기만 딱 보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안 봐도 뻔해요. 다 똑같아요. 수준이 툭 떨어져 있어요. 교학적 체계는 거의 없고, 우리 이렇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학승, 이렇게. 제가 학승일까요? 아니면 저는 선승일까요? 학승 그러면 책 보는 분은 학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책을 보면 학승일까요? 스님들은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배울 학, 다 학승이죠. 학승 아닌 스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러한 개념도 조선 중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책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스님들께서. 그래서 조선 중기가 되면 정말 더 이상 이렇게 보기 힘들어 할 정도로 더 그 수준에서 발전이란 게 있지 않아요. 학문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시대가 되면 조선이란 국가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스님들에게 병사로서 지역을 지키게 해주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유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 세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전법을 한다, 설법을 한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 대해 설법을 한다. 그래서 신도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스님은 잡혀가서 맞아 죽어요.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 스님들이 설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선문답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서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 들으셨던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때 만들어진 이야기. 선종이 불교를 대표하는 것 같은 이야기. 근데 저는 출가하고 나서 궁금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부처님 제자인데 강원에 갔는데 부처님 원음은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설법, 전법을 하시고 열반하시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의 직계 제자분 몇백 명이 모이셔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하나의 부분 해가지고 그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걸 암송하거든요. 암송하고 500년간 암송이 이어져 와요. 암송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암송하면 변화가 거의 안 돼요. 우리가 노래를 어릴 때 배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도 흥얼거릴 때 거의 그 가사를 까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암송이란 건 거의 변형이 안 돼요. 그렇게 500년간 지속이 되다가 서기 전후에 스리랑카에서 누군가가 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문자가 있었는데 성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을 하는 인도에는 전통이 있다가 이제 저기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문헌으로 이제 글자로 쓰면서 경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초기 경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원음이 있는 경전. 그 초기 경전을 북방으로 전래된 걸 아함경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출가하고 강원에 있었는데 아함경을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때에는 한 20년 전에는 아함경은 우리 스님들이 공부 안 했어요.
스님들이 공부하는 것은 선사분들이 말씀하신 어떠한 문집 같은 논서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반야경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승경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의 원래 전통은 구사 몇 년, 유식 몇 년, 그 다음에 대승경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라는 건 보면 초기 경전의 어떤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해 놓은 것을 구사론이라고 하고, 대승으로 왔을 때 이러한 학문적인 체계 완성한 것을 유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 중기가 되면 스님들이 이런 공부를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반야심경 보고 그 다음에 선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지느냐? 부처님 원음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저는 출가하고 나서 그게 가장 물음표였어요. 저는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라는 궁금증.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승가대의 대학원장 스님께서 제 고민을 들으시고, 그럼 너는 승가대 와서 공부를 해라. 부처님 원음이 아함과 또 지금 이제 남방불교에 니까야가 있다.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서 저는 승가대 가서 공부를 하고 하다가 우리 한국불교가 궁금한 거죠. 한국불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불교였을까? 내가 알고 듣던 것은 다 보면 1600년대 이후의 불교인데, 그런데 1600년대 이후라는 것은 하나의 시야밖에 없던 불교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이쪽으로 이제 맞춰서 하면서 박사 논문도 이쪽으로 맞춰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교의 역사, 사상사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던 가장 큰 것 중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다들 들어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이판사판 들어보셨죠? 이판사판, 뭐 우리 어릴 때는 공사판 뭐 이야기 하듯이, 이판은 책 보고, 사판은 그냥 살림살이하고, 이판은 선하고 이렇게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스님들은 살림 사는 것도 수행이에요. 이판사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조선 중기 이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들으셨던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때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여기 승복 입고 있잖아요.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승복일까요? 이것도 물음표죠. 한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그 중에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일신라 시대엔 화엄, 그러면 화엄도 굉장한 하나의 계파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연구가 돼요. 화엄종의 경전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 경전이 있어요. 이제 그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그렇게 학문적인 체계로 봤을 때 중국에서도 그렇게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발전돼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화엄을 소개했던 분은 자장 스님이세요. 자장률사 들어보셨죠? 저기 경주에 가면 황룡사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회에 이렇게 계시니까 다 답사 한번 가보셨겠죠? 그죠? 저는 황룡사 가면, 저는 이제 문화재 전공자니까요.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옆에서 지나가는 분들은 다들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황룡사의 구축목탑을 짓는 것을 건의하신 분이 자장률사세요. 그리고 자장률사가 계율이라는 부분을 확립하신 분이세요. 어떠한 조직에 계율을 확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님에 의해서 불교라는 것이 체계가 확립됐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장율사라는 분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뺄 수 없는 분이셔요. 그리고 황룡사의 스님이시고, 황룡사는 진골계의 스님들이 출가할 수 있는 사찰이고, 또 황룡사는 보면 이렇게 월성이 있고 옆에 새로 이렇게 궁궐을 조성했던 곳이 있고 그 옆에 황룡사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려고 하다가 사찰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왕실의 직계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황룡사라는 권위는 굉장히 높은 곳이죠. 거기에 2대 주지셨고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이셨고, 그분이 황룡사에서 화엄을 펼치기도 하셨고, 그것은 문헌자료로 봤을 때의 자장 스님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문헌자료를 보면 중국에 있을 때 화엄을 공부하고 전파하시고 화엄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서 신라에 왔을 때 이제 잡경, 화엄경을 잡경이라고 이제 문헌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체 방대해서 이렇게 전법도 하고 설파했다라는 문헌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황룡사라는 곳에 있었던 황룡사 스님들께서 700년대가 되면 그런 화엄을 강의했다라는 문헌 자료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한국 불교계에서 그러면 화엄을 대표하시는 분은 의상 스님이세요. 의상 스님은 다 아시죠? 법성계 쓰신. 그런데 의상 스님께서 670년대에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들어오셨을 때가 670년대인데, 이때에는 신라가 당나라하고 전쟁을 치르던 시기입니다. 신라가. 근데 의상 스님은 이때에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셔서 개혁적인 어떠한 그런 상소도 올리고 했던 문헌 자료는 있는데, 갑자기 의상 스님이 지금 영주 부속사로 가셔요. 갑자기 이 전쟁과 관련된 이 시기에, 전쟁이 끝나가는 시기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아마 쫓겨난 것 같다. 그리고 열반하실 때까지 경주로 못 오셔요. 교학의 대가들은 원래 경주가 핵심 지역이에요. 우리나라가 산사불교, 산사의 사찰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산사의 사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원래 도심에 있는 사찰이 더 많아야죠. 더 큰 사찰들은 다 도심에 있었어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도심에 있던 사찰들은 다 폐사시킨 겁니다. 향교 가보셨죠? 향교에 가면 이렇게 건물 기둥이 있어요. 나무로 된. 그 기둥 밑에 받친 걸 초석이라고 합니다. 향교에 가면 이 초석이 다듬어져 있는 초석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유명한 향교들 한번 가보세요. 이 기둥에 다듬어져 있습니다. 근데 향교는 다 언제 지어지죠? 거의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지어집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지면은 하나의 학문적 체계가 종교처럼 단일화돼서 완전히 획일화시키면서 권위주의로 바뀌잖아요.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향교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중심적 역할을 하고, 향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교를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향교는 중국식의 문화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시진핑이 트럼프 만났을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우리 저거야, 이렇게 아류국가야. 그 근거 자료는 조선에 있습니다. 조선 500년간 우리는 성취도 중국식 성취로 다 바뀐 거고, 모든 거 다 중국식으로 바꿨잖아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향교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기둥 밑에 이렇게 초석이 다듬돌인데, 다듬돌 초석은 다 사찰에서 쓰던 초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다듬돌 초석이 없어요. 막돌 초석이에요. 막돌. 그러니까 그냥 있는 큰 돌 갖다가 기둥 세워요. 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다듬지를 못해요. 왕궁 아니면. 그런데 향교에 다듬어진 초석이 있다. 다 절토입니다. 절토는 다 좋은 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다 뺏었겠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저기 향교터가 있어서 발굴했더니 불교 유물이 나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경주에 가면 경주 국립박물관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경주 국립박물관 뒤쪽에 이렇게 개울을 경계로 뒤쪽에 가면은 불교의 석축 문화재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어떤 문화재냐 하면,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경주에 잘 산다고 하는 양반집 마당엔 불교 사찰에서 쓰던 석축 문화재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걸 신고하세요라고 해서 다 모아갖고 경주 국립박물관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왜 경주에 있는 양반집, 한옥집 마당에는 그러한 불교 석축이 깔려 있었을까요? 다 사찰이었으니까. 절토에 집진 거예요. 경주라는 것은 고려가 봤을 때도 굉장한 불교가 성지 같아서 신라시대에 유적이 있던 것은 고려 500년간 건물을 짓지 않아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그 터에 다 짓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계의 모습들이 확 바뀌는 거는 조선 때 이렇게 확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성에서 의상스님이라는 분 또한 경주의 어떠한 교학적인, 그래서 그 경주 시내에 또 경주 도심에 의상스님이 계시지 못했다는 거 하는 건 당대의 의상스님은 우리가 지금 알던 의상스님처럼 유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상스님이 어쨌거나 영주의 부석사에 계셨는데 의상스님은 유학파예요. 유학파. 그리고 신라가 통일되고 나면 왕족이나 그 밑에 출가한 스님들이 유학을 가요. 저는 이렇게 출가했는데 저는 집안이 뭐 귀족 집안도 아니고 어떤 집안도 아닙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에 출가한 스님들은 다 귀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남겨져 있는 스님들은 다 귀족들이십니다. 귀족이 아니시면 출가해서 공부 못합니다. 귀족이 아닌 스님들이 출가하셨다. 이름 남길 수 없습니다. 왜 이름 남길 수 없느냐? 절에서 허드렛일 하는 스님이세요. 수행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귀족 출신. 그 중에서 육두품 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분들이 유학 가서 화엄을 공부하면 선배는 의상스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의상스님의 제자로서 유학 갔다 오니까 700년 중반이 되면 의상스님이 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서양 철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서양 철학 잘난 척 하려면 저에게 서양 철학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몽순 교수님을 제가 띄워드리면 저도 뜨겠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의상스님을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이때에 의상스님을 띄우기 이때에 자장이라는 스님은 이미 왕족 출신이세요. 그리고 황룡사는 제1사찰의 주지시고, 그리고 우리 불교의 신라 불교의 계율을 통합시키셨고, 그러니까 이때의 자장계의 화엄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화엄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화엄이라는 것은 자장계의 화엄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1892년이 되면 936년까지 고려가 삼국 후삼국을 통일시키기 전까지 한 40여 년간은 내전기입니다. 후삼국 시대는 내전기간이에요. 흔히 우리 문화재를 봤을 때 남할여초에 만들어진 문화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 박사 논문 연구에서 보니까 내전기인 이때에는 불교 문화재가 거의 조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찰을 창건해서 뭐 했다는 게 안 될 정도로 내전 기간이니까 이때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때 저쪽 서쪽에 견원, 요 위쪽에 왕건, 요쪽에 이제 신라가 있어서 대립하고 있던 때니까 이때의 정신적으로 어떠한 체계에서 이때의 어떤 지배층들이 기댈 수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사상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상으로 삼국을 통일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바탕이 되는 건 불교고요. 근데 그 규녀가 쓴 규녀전에 보면 후백제라고 하는데 후백제를 지원한 것은 화엄사, 구례 화엄사의 관해란 스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대립되는 것이 해인사에서 대립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남학을 대표하는 관해, 북학 그러면 북학은 저기 부속사를 북학이라고 합니다. 북학을 대표하는 희랑대사는 지금도 해인사에 가면은 이렇게 앉아 계신 희랑대사 목상이 계셔요. 국보입니다. 이렇게 있을 정도로 대립했는데 그것을 규녀 스님이 의상계로 통합했다라는 규녀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엄사 같은 경우에 이제 화엄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엄사 같은 경우에는 화엄사 가보셨죠? 정말 웅장하죠. 갑자기 웅장하죠. 산에. 700년 중반에 창건했다라고 저는 이제 제 논문에 이렇게 확정 짓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화엄사 사적기가 이제 1636년에 중간 해양 스님이 쓰시는데 1630년에 화엄사가 다 불탑니다. 화엄사 승병분들이 정묘재란 때에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백의종군하고 원균이 완전히 수군을 다 정말 그때 모습 보면은 정말 그 원균의 칠청량 전투는 일본 해군들이 이렇게 쓴 문헌에 보면 기적 같다라고 쓸 정도로 알아서 져줬습니다. 원균이.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최고의 해군을 이순신이 만들어줬는데 지도자가 누가 되면 알아서 이제 사라져 주는 거죠. 그러면 남쪽이 뚫리면서 남쪽으로 쫙 치고 올라오죠. 그럼 구례도 뚫리고 그런데 구례를 지킬 때에 화엄사 승병이 13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 다 전사하세요. 위쪽이 뚫리면서 다 전사하세요. 그러면서 화엄사도 이때 불이 확 다 나고 전소되고 그리고 1597년에 화엄사가 전소되고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럼 스님들도 다 전사하신 거죠. 130분이 전사했다는 거는 싸울 수 있는 분들만 전사한 게 아니고 나이도 있거나 어린 분들도 먹을 것 갖다 줬는데 다 전사하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화엄사는 인적인 자료, 물적인 자료, 문헌 자료가 다 사라진 거죠. 포맷된 거죠.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화엄사는 또 문헌 자료로 봤을 때 화엄사를 창건하신 스님이 연기 스님이세요. 연기 스님은 황룡사 스님이세요. 이거는 리움박물관에 가면 백지묵서 화엄경이라고 있습니다. 80화엄경을 두루마기로 해서 남아있는 건데 갑자기 리움박물관에서 1970년대에 나타난 건데 많은 분들이 황룡사 구충목탑에 있었던가 아니면 화엄사의 탑에서 누군가 독을 당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연기 스님이 지금의 광주 지역의 사람들과 불사를 해서 경전을 사경한 건데 거기에 황룡사 연기 스님이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그 문집에 보면은 의천 스님이 이제 11세기에 생존했던 분이신데 화엄사에 참배해서 연기 스님의 진영을 참배해서 글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연기 스님의 문집을 남기기도 하시고 그러면 연관이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스님께서 연기 스님이 화엄사를 창건을 하신 분은 지금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밝혀졌는데 1600년, 1630년대에 중간해안 스님이 각성 스님이 화엄사를 준공을 하면서 중간해안 스님에게 화엄사 사적기를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적기를 쓰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와, 이게 너무 어렵다. 자료가 없다. 라고 하면서 화엄사 사적기를 쓰십니다. 근데 화엄사 사적기는 이때 스님께서 세 군데 사적기를 같이 쓰시는데 불사가 같이 일어나니까 금산사, 대둔사, 지금의 대흥사, 화엄사. 근데 사적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 세 가지 사적기가. 그리고 화엄사를 544년에 창건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544년대에는 화엄사가 창건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통일된 700년 중반에 되면 화엄사가 창건된 건 거의 확실하고 이때가 되면은 신라가 678년인가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고요. 700년 중반대까지 지금의 경상도가 있는 신라의 원신라 지역 외에 사찰을 창건한 흔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백제 땅, 고구려 땅에 그러다가 700년 중반부터 사찰이 창건됩니다. 그 창건되는 사찰은 화엄 사찰이고 그 최초의 중심 사찰이 화엄사 사찰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하신 분이 황룡사의 연기 스님이시고 황룡사는 왕실 직할 사찰이고 그렇다 그러면 화엄사는 왕실의 직할 사찰로 창건된 사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700년 중반에 창건된 사찰 중에 화엄사만큼 격이 높은 사찰이 없어요. 화엄사를 가면 저기 불국사도 700년 중반에 왕실 직할 사찰로 창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이 거의 비슷하게 가면 그 격이라는 게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화엄사의 어떠한 웅장함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석조 유물의 어떠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떠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찰로서 창건된 거고 연기 스님이 화엄사의 그 황룡사 스님이라고 한다면 황룡사의 연기 스님 화엄 스님이신데 그러면 자장계 화엄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고 그 화엄사에 700년 중반에 연기 스님이 창건했는데 892년서부터 936년 쿠상국이라는 내정기간에 남학이라는 화엄사를 대표하는 관해 스님과 북학을 대표하는 희랑 스님이 대립했다는 것은 자장계 화엄과 의상계 화엄이 서로 대립했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립이 있었는데 균여 스님이 의상계로 통합시켰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려는 의상계의 화엄 스님들이 왕건을 지지했거든요. 견훤은 당연히 이 지역이니까 이쪽 이제 지지했고 그리고 고려가 통일을 시키니까 자장계 스님들은 부각시킬 이유가 없었겠죠. 거기다가 고려는 김씨 왕조를 물론 이게 이제 흡수 통합했다고 하지만 김씨 왕조의 사상적인 배경 그리고 어떠한 그런 힘을 이렇게 가장 줬던 황룡사의 스님들의 어떠한 계파는 등용을 안 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때 부각했던 의상 스님은 부각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문헌자료로 보면 최치원의 904년의 법장 화장선에 보면 문헌에 보면 우리가 흔히 화엄 13이라고 들어보신 적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해동 화엄 13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동 최치원도 유학 갔다 왔던 분이고 해동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이거든요. 그러면 신라의 화엄을 뜻하겠죠. 그죠? 신라의 화엄의 13, 10이라는 것은 꽉 찼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10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엄에 꽉 차 있는 사찰, 화엄을 대표하는 사찰들을 나열했는데 근데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에 보면 화엄 10찰이
의상의 전교, 의상의 뜻을 받드는 화엄의 사찰로서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화엄사도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면 1200년대 후반 됐을 땐 화엄사가 의상계 화엄으로 확 바뀐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면 연기라는 그 한자도 이제 변형이 되고, 한자가 변형이 된다는 건 연기라는 스님의 어떠한 권위가 떨어진 거죠. 창건주로서 연기가. 이때 한자가 변형될 때 나오는 문헌자료에 보면 연기라는 스님이 화엄사를 창건했는데 어느 시대의 스님인지 모르겠다. 그 이전의 문헌자료에는 신라의 연기 스님이 창건했다 나오는데 이렇게 변형되는 거죠. 그러다가 1636년이 되면 임진왜란을 겪고 나면 인적물적자라고 완전히 포맷된 상태에서 중간 해안 스님이 화엄사의 사적기를 쓸 때에는 아예 연기 스님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연기 스님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연기가 선각 도선 스님이 연기인 것 같다. 그러면서 연기라는 부분이 법계 연기하는 한자의 연기인데 중간 해안 스님은 1636년에 연기를 이게 그러니까 연기가 나오는 것 같은 연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선각 도선 스님이 연기야 라고 하면서 창건 시기를 544년도에 놓고 사적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야기로 이제 내려오던 연기라는 스님을 선각 도선 스님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서 화엄이라는 역사가 의상 스님으로 획일화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자료가 지금 요 자료입니다. 딱 시간 50분 딱 채웠습니다. 좀 어려우셨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연구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우리 불교도 지금 전환기인 것 같아요. 새롭게. 그러니까 역사가 새로 밝혀지고. 또 우리 한국 역사라는 것도 근래에 와서 고고학적 자료로 새롭게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헌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문헌 자료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를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황룡사에 가면 가섭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좌대라고 혹시 황룡사 가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헌자에 나옵니다. 신라 사람들은요, 경주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타나기 이전에 가섭 부처님께서 여기서 설법한 곳이야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신라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는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잖아요. 신라의 어떤 조성된 조각품들을 보면 스님들이, 서역 스님들이 나타나세요. 코가 매부리 코시고. 그럼 바닷길로 오신 거죠. 바닷길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헌 자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고고학적인 자료, 그리고 조성된 석조 자료를 보면 분명히 서역이나 이쪽으로 소통됐던 것이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저는 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이러한 부분을 쓰다 보니까 삼국유사만으로는 문헌 자료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학술적인 논문 자료가 안 되니까 제가 살펴본 것이 그 시대의 선사 스님들의 비문이거든요. 800년대에 거의 선사 스님들의 비문은 조성됩니다. 비문은 선종 스님들만 비문을 세워요. 일반 교정 스님들은 비문을 세우지 않아요. 감히 세우질 못하는 거고, 선종 스님들은 깨달으면 내가 부처여라는 권위가 있으니까 부처님처럼 격을 세우는 거예요. 한 예로 혹시 이렇게 문화재에 관심이, 불교 문화재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몇 년 전에 문화재의 무슨 명칭을 이렇게 정하는데, 부도탑이라고 들어보셨죠? 부도탑.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사리를 모신 걸 부도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승탑으로 바꾸자고 바꿨어요. 승탑이 맞을까요? 부도탑이 맞을까요?
승탑, 몰라서 승탑이라고 한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게 미술사 하신 이 교수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교의 역사를 모르니까 승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도탑이 맞아요. 왜 부도탑일까요? 이게 사리탑을 세우는 거는요, 선종 스님들만의 특권이에요. 사리탑이. 교종 스님들은 사리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사리탑을 부도라고 했을까? 부도는 부처님을 부도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같은 격이 있어 선종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기 때문에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부도탑도 세우고 비문도 세우는 거예요. 그 800년대 그 비문들을 보면 우리는 흔히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화장하시는 줄 알잖아요. 근데 초기의 스님들을 보면 화장할 경우에는 인도식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문헌이 꼭 들어가요. 범풍을 따른다. 인도식에. 그래서 신라에서는 화장을 할 때에는 인도의 불교 문화를 따라서 한다라는 것을 스님들의 비문에 꼭 나온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도 불교가 직계로 바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화장을 하지 않는 스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사찰이 있으면 이렇게 구릉에 좋은 곳에 열반하시면 스님을 모셔요. 그리고 큰 스님들이시니까 그 스님의 행장을 왕에게 보고해요. 보고하고서 스님의 부도탑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물어봐요. 그러면 왕이 그걸 보고서 그러면 이 스님은 위대한 스님이시니까 하면서 시호를 내려드려요. 그래서 무슨 스님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800년대에 스님들 부도나 이렇게 비명 보면은 위에 보면 이렇게 시호가 쫙 있는 거 왕이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 같은 최치원의 비문들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이야기에서 이 스님의 일대가 이건데 봐봐요. 그러면 그분이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도 이제 조성하기 시작하고 부도도 조성하기 시작하고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스님의 유고를 다시 와서 이렇게 부도 밑에 매장을 하고 위에다가 부도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담양의 옥령암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 도선스님, 도선스님의 부도야라고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이렇게 스님의 유골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 그건 우리 전통이고, 화장하는 건 인도 전통이고, 그 정도로 어떠한 불교적인 모습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독창적인 아주 불교 문화재들이 그 시대에 무수히 나와요. 우리가 아는 이렇게 쌍사자 석등 아시나요? 사자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화사석이라고 불 비추는 걸 이렇게 받치고 있는 석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0년대 중반쯤 되면 화엄이 이렇게 꽃을 피면서 혹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80화엄경의 주불은 비로자나 불이고 60화엄경의 주불은 노사나 불입니다. 범어로는 바이로 차나라고 하고 그 주불을 조성할 때에 통일신라 스님들은 독창적으로 본존불을 조성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계신 이게 직원인을 잡고 계신 부처님.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독창적인 부처님이세요. 화엄경의 본존불, 이게 나발 형식의. 그 정도로 굉장히 독창적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통일신라 시대에 이러한 정신이 끝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는 너무 볼 게 없어요. 네.